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오후 늦게 나온 소식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징계 권고를 내렸네요. 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리특위를 향해서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인데요. 네.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제명을 권고를 했습니다. 네. 7차 회의 끝에 걸친 그 일정에서 내린 결론이었고요. 한 달 반 만의 결정이었고 또 중간에 30일 활동기한 연장을 요청을 해서 심사자문위원회가 더 길게 활동을 해가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자, 제명 최고 수위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제명이란 권고까지 나오게 된 결정적 계기였나요? 네, 자문위원회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전체 가상자산 거래 규모라든지 횟수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내부적으로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최소 200차례 이상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파악했다라고 하는 점이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2021년 말 기준으로 해서 당시 현금성 거래소의 잔고가 99억 원이었고 이 중에 9억 5천만 원을 인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네. 같이 알려졌고요. 그리고 김 의원으로부터 4차례 소명 자료를 제출받기는 했는데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크게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는 주로 빗썸 업비트에서 이루어진 위믹스를 파악을 했고 소위 잡코인 거래 자료는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자료가 또 확보 안 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 자문위는 의견을 낸 겁니다. 이걸로 징계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앞으로 영향을 줄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자문위원회는 윤리특위 본회의와는 달리 외부의 위원들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위원회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 시선으로 봤을 때는 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이 심사하는 것보다는 제 식구 봐주기라든지 이런 점에서 자유롭지 않은가, 객관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또 인식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자문위원회 권고를 국회가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 이것은 이제 국회의 100% 국회의 권한에 달려있는 문제긴 하지만 네. 자문위원회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하다시피 한 이 기준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났을 때는 국민들의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자문위 권고에 굉장히 크게 신경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절차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최종 징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아직까지는 남아 있고요. 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나아가서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해줘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 등급이 4등급이 있는데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이렇게 돼 있고요. 제명의 경우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1979년에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의원직 제명이 마지막이었을 정도로 전례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제명의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하는 점, 그것을 함께 또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징계,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에서 징계 절차 착수를 했네요. 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어제 회의를 열고 홍준표 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은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는데 홍 시장의 그동안 인터뷰라든지 SNS 글이 이것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당원이 이제 사행행위 유흥, 골프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당규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될 것이고 7월 26일에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하는데 이 징계 수위에도 보면 4등급입니다.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 4가지 등급 중에 어디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홍 시장 징계 수위가 결정될 거냐 이 부분이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정상회의 소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다음 달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 이 한미일 정상이 별도의 정상회의 갖는 게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적은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지난 5월에 네. 히로시마에서 있었던 G7 정상회의 다른 때 거 할 때 같이 한 거죠. 다자간 정상회의를 할 때 중간에 만나는 그렇죠. 그때도 이제 2분 스탠딩 회담이다 이런 표현도 나왔었는데 근데 그런 형식의 회담이 아니라 한미일 정상회담만을 위한 회담
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의를 이제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8일 미국에서 한미일 네. 정상이 마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어떤 의제를 얘기를 나눌까요? 네, 굉장히 포괄적인 예. 의제가 두루두루 다뤄질 예정인데요. 특히 이제 안보 음흠. 그리고 경제 글로벌 어젠다 이쪽에 이제 삼국 공조가 절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의견을 또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핵 문제를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반도체 등의 첨단 산업의 공급망 문제가 다 자연스럽게 안보 경제가 결합된 그런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된 이 삼국 간의 공조,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이런 것들이 이제 폭넓게 의제로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캠프 데이비드 여기서 회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작은 백악관으로 불리는 곳이라면서요. 이것은 네.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네, 일단 미국 대통령과 그 가족의 휴양지로 휴양지군요.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캠프 데이비드가 휴양지라는 특징을 또 활용을 해서 다른 나라 정상과의 회담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활용이 되는 이런 정치는 이제 별장 정치라고 해서 네. 스웨덴 같은 경우도 별장에서 뭐 노사정 대표가 모여서 어떤 협약을 만든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해외 국가와의 외교에서 캠프 데이비드가 활용이 된 적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치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네. 그때 당시에 부시 전 부시였죠. 대통령이 골프를 치고 카트를 같이 타고 이동하던 그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때의 사진을 촬영한 곳이 바로 캠프 데이비드였고 또 바이든 현 대통령도 취임 이후에 여러 외국 정상들을 또 초청을 하는 첫 번째 자리를 또 갖게 됩니다. 자, 그만큼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한미일 행보인데 자, 반대로 북중러하고 거리를 두게 되는 셈 아닌가요? 그러면? 네, 일단은 한미일 삼국 공조 밀착이 강화된다라고 네.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블럭 대 블럭의 대결, 뭐 한미일 대 북중러랄까요? 이런 신냉전 구도가 강화된다라고 하는 흐름에 같이 있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더군다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또 대중국 포위 를 하는 미국의 인도양 태평양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맞물려서 현재로서는 이제 한미일 대 북중러 이 균열선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문재인 정부가 1919년 12월 달에 대통령 방중 등 중국과의 외교 현안을 감안해서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고의로 연기한 요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실이 이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가 지연됐다는 문 정부 설명하고는 좀 달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환경영향 평가 같은 경우는 네. 주민들이 참여하는 뭐 협의체, 평가 기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을 진행을 못 시킨 상황에서 사드를 이제 임시 배치된 상황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주민들 반발이 있고 이 협의회에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네. 이것을 이유로 들어왔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문서가 발굴된 것이 있습니다. 네. 2019년 12월에 국방부가 작성한 문서인데 이 문서는 이제 회의 내용은 청와대 안보비서관실 주관으로 열린 회의입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2019년 12월 4일에 이 문건을 국방부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가 논의를 한 내용인데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을 하면 중국 측이 한중 간의 기존 약속에 대한 훼손으로 이것을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한중 간의 기존 약속은 사드 추가 배치를 포함한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삼불 합의라고 네. 이렇게 표기가 됐고요. 사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삼불은 합의 사항이 아니었다. 그냥 협의를 했을 뿐이다라고 입장을 피력을 해왔는데 이 문건에는 이제 삼불 합의라고 표기가 된 것입니다. 또 이제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이라든지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의 영향에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도 적시가 됐습니다. 다른 문건에도 환경영향 평가 실시하면 중국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한 내용이 나온다면서요. 네, 이듬해 2020년 7월에
생산된 국방부 작성 문건입니다.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계획 보고라는 문건인데요. 여기서도 중국 측 입장에 대해서 양국이 합의한 3불 1한이 유지돼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지상 반입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네. 서술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3불 1한이라고 해서 양국 합의다라고 적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또 다른 문건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2021년 6월 28일에 레이더 전자파 측정 결과를 보고한 성주기지 관련 현안 보고라는 네. 문건이 있습니다. 청와대 보고한 것인데 순간 최대값이 인체 보호 기준 대비 약 0.03%로 전자파 영향이 없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 점을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공개를 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에서도 이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2017년 당시에 문재인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반입했다는 사실 보고를 받았는데 군이 보고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입한 것처럼 뒤집어 씌웠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네요. 네,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크게 화제가 됐던 문제인데요. 이게 사드라는 것이 한 포대가 발사대 6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발사대당 요격 미사일이 8발, 그러니까 한 포대 총 48발인 것이죠. 근데 2017년 4월에 대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때 이제 2기 16발이 배치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반입된 것이 칠곡 미군 기지에 있었던 것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는 청와대 구두로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청와대는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했다 이러면서 그 당시에 책임 문제가 일었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현 국방부의 이제 전하규 대변인은 당시 국방부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했었다라고 브리핑을 해서 이것을 이제 무단 반입으로 뒤집어 씌운 거 아니냐,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얘기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양상하고 비슷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자, 국민의힘이 이제 이 문제 지금 꺼내든 속내가 네. 뭘까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도 이제 일선 부처보다는 청와대하고 부처 관계자들 끼리 가진 회의에서 의사결정이 좀 바뀐 거 아니냐 지적이 네. 있었는데 이 사건도 구조가 비슷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근에 또 사드 얘기가 나온 것이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논란에서 사드 전자파가 과연 해로웠었느냐라는 문제가 재조명됐습니다. 네. 그 맞불 카드의 성격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외교 노선을 친중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과 문재인 정부 간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양세력 간의 큰 차이를 강조를 하는 동시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중국 문제하고 대비되는 미국, 일본과의 협력과 밀착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좀 엿보입니다. 네. 자,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희초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지금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학부모 민원으로 사망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어요. 네, 숨진 교사가 이미 2차례 담임이 교체된 학급 담임을 맡아왔고 학교 폭력 전담을 맡았다가 민원에 시달려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이렇게 알려졌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논란이 교사들이 많이 기피하는 학폭 업무를 신규 교사한테 떠맡긴 거 아니냐.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초래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서희초등학교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네. 서희초에서는 고인의 담임 학년은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이 된 것이고 담당 업무도 학폭이 아니라 교육행정 시스템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였다라고 사실관계에서 일단 전혀 다른 그런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고인의 담당 학습 담임 교체는 사실이 아니고 해당 학급에서 학교 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다라고 밝혔고요. 해당 학급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진 사안은 학교의 지원하에 다음 날 마무리됐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안이냐면 그 서울교사 노동조합을 통해 알려진 학생 간 다툼 건이었는데 네. 이 사안도 학교의 지원하에 다음 날 마무리됐다라고 학교 측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가족 측에서는 또 반박을 했는데 어제 네. 서희초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학년 담임은 경험이 많은 분을 배치한다고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새내기 교사에게 맡긴 자체가 엄청난 갑질이다.
라고 유가족 측은 또 항의를 했습니다. 네. 경찰에서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특정 악성 민원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서초경찰서에서는 숨진 교사의 일기장이라든지 메모장 또 주변인 진술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사건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 네. 또 평소에 우울증을 알아온 점이라든지 또 예전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점 이런 것들 또 같이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 소식 전해지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이름이 거론이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사망한 교사는 초등학교 1학년 담당 교사였는데 사망 소식 직후에 각종 커뮤니티에서 삼선 국회의원을 조부모로 든 극성 학부모에게 시달렸다. 이런 루머가 돌았고 급기야 해당 삼선 의원이 국민의힘의 한기호 의원이다. 이런 루머가 돌았습니다. 예. 한기호 의원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저희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하면서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이 A 교사 근무한 초등학교 앞에 추모 행렬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학교 앞에는 수백 개의 추모 화환과 수백 명의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던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도 추모 화환 300여 개가 놓여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예상을 뛰어넘는 추모 열기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당국의 교권 보호 대책 마련 더 좀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